네, 세계 각국이 인플레 잡기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인플레 억제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지 오늘 이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오늘 증시가 반등을 해줬습니다. 증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미국 증시가 요즘 워낙 안 좋아서 계속해서 지켜보는데요. 오늘 미스매치 현상은 다보스 포럼이 이번 주에 이제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침체 문제, 이 문제를 좀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우리 캐스터분들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IMF의 게르바 총재도 세계 경제가 침체 우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악화된다.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미스매치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펀더멘탈의 주가가 반영하는 이런 정도에서 종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이 모색되는 상태에서 기술적 지표의 반등과 함께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세계 경제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IMF 총재가 거의 긴급으로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그래서 시험대라는 것은 새로운 현상의 새로운 대처가 이게 효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세계 경제가 지금의 침체 국면이 여러 가지 어려운 복합 요인에 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데요. 세계 경제 차원에서 IMF 총재도 공식적으로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대처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각국들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인플레 최우선인데 작년에 10월에는 각국들이 인플레 최우선이다 하는 쪽으로 이제 최우선 순위를 했는데요. 요번에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침체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플레 억제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들의 경기를 좀 부양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작년 10월에는 각국들의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했는데 그만큼 세계 경제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같이 경기 부양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증시적인 측면에서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하는 측면을 좀 설명을 하는데 그 요인이 좀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 구상 그리고 각국들이 세계가 하나가 될 때는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새로운 정책 구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계획경제입니다. 아직도 인당 GDP가 10,000달러에 해당되는 이런 신흥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긴급으로 대출 인하 정책이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효과가 이렇게 없음에 따라서 감세 조치를 하는 그래서 시청자분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났을 때 1980년대에 소위 아서레퍼컵의 바탕으로 감세 조치는 선진국에 있는데요. 이 신흥국에서 감세 조치를 했다는 것은 새로운 정책 구상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미국이 주도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이건 이제 경기 협력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출범해서 기류했었던 미 증시가 오늘 반등세를 기록했던 가장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선 역시나 테슬라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연이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머스크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이 시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 나스닥 지수가 오늘 반등에 이렇게 성공하긴 했습니다는 주도력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아마존이 제가 마지막까지 볼 때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 PD께서 아마 아마존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주가가 마지막까지 결국 이제 회복되지 못했죠. 나스닥이 오늘 한 1% 가깝게 상승했습니다는 아마존은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요. 테슬라도 주도력이 아마 상승은 됐을 겁니다. 네. 상승은 됐는데 주도력이 굉장히 낮아졌다. 1.6% 해서 나스닥의 빅테크 업종의 종합적인 이렇게 상승세의 평균에 그치고 있다고 보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 세계에서 1, 2 부호를 낮추는 이런 것이 월가에서 보면 미 증시의 주도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조스 같은 경우는 모노발식 확장, 이건 서점까지 진출했었으니까요. 네. 저도 미국에서
책을 할 때 아마존에서 예. 이렇게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런 일정이죠. 그래서 미 정부와 충돌하는 입장인데 결정적인 것은 2013년에 저도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뉴욕 타임스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는 읽었습니다는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의 지금 모습 보면 사실 워싱턴 포스트는 살렸지만 아마존의 신화는 꺾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존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 제1의 부호를 일론 머스크한테 넘겨준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2013년에 워싱턴 언론사 인수 문제를 굉장히 기업의 어떤 그 확장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법인세 인상 문제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논박이 있거든요. 왜 당신 올리느냐? 법인세를 인하해야지. 이 문제도 아마 세계적인 그 구글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디지털세, 구글세 관련해서. 반면에 머스크에 한번 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어떤 입장이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똑같은 경로를 갑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막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문어발시 확장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일탈 행위를 하고 있죠. 결정적인 것은 자 그동안 사회적 일탈행위에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기업의 이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장의 조작이다 이런 얘기가 될 만큼 비도덕적 행위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 트위터 인수 문제도 언론사 인수 문제 함께 그리고 그 이전엔 빈번한 주식 분할 2년마다 하고 물적 분할 우리나라의 카카오뱅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주들을 외면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위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트위터의 인수 문제가 자 베이조스의 워싱턴 포스트 인수와 함께 비교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소위 리나 칸이 주도하는 이러한 반독점 기업에 대해서 여론까지 조장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 굉장히 반발이 나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 증시에서는 테슬라의 네. 주도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논쟁이 있긴 했지만 미국 경기가 앞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부분이 동조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경기 낙관론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월가의 오늘 화두가 됐었던 네. 문제죠. 그래서 개인들로 바이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 선거를 가면 마지막 희망이냐, 실제로 경제 지표상으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낙관적으로 보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견해가 맞네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3월 그 회의 직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많은 사람은 미국 경제 본격적인 침체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인지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본격적인 침체가 우려된다 하는 측면인데 지금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기 침체는 공식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사이로 보면 WDB 형태죠. 작년에 그 3분기 2.3%, 저점 하나, 4분기에는 6.9%까지 올라갔죠. 그다음에 1분기에는 마이너스 1.4. 그러면 2분기에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렇게 많이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로 보면 전형적으로 WDB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침체 시그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2개월 만에 불과 2개월 만에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나왔던 경기 침체가 아니다 기다 할 때 이 논쟁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로 굳어진 양상이 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계라든가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직 공식화하는 거고요.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지금 분할 움직임이 되죠. 그래서 바이든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닛 앨런 이런 입장에서 서로가 이렇게 그 경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죠. 바이든 대통령 경기 괜찮다 하는데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은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요건 이제 동경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의 실무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기 참여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첫 언급했죠. 그래서 바이든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경제가 낙관한다 하니까 그건 개인적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그러면은 미국의 그 국민들의 경기에 대해서 텍스 마닝 기법에 해가지고 R 워드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지수입니다. R 단어 지수인데요. 이건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의 경기 침체라는 어조를 이렇게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이건 사실 2차 오일쇼 기회 40년 만에 최고의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제는 미 국민들도 체감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두가 학계, 시장, 국민들도 경기 침체인데 당신 바이든 대통령만 엊그제 우리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는 이 당신이라 그래서 시청자한테 양해를 구하는데요. 당신은 극존칭 2인칭에 해당되거든요. 그 나쁜 용어는 아닙니다. 그쵸. 극존칭 2인칭이 되기 때문에 혹시 어감상으로 좀 부정적으로 해서 하더라도 굉장히 존칭어를 결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 시각에서 경기를 낙관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오늘 월가에서 상당히 관심이 됐던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를 낙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어제 출범한 IPEF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사실 세계 경제 침체 문제 수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발상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계 각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세계 각국 간의 주도리 입장에서는 협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IPEF가 출범했죠. 인도태평양 경제포럼이 출범했는데요. 각국 간의 협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미국 증시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닛 앨런까지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했으니까 자, 페드라든가 미 경제정책을 구상하는 점에 얼만큼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든 정부는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 이렇게 딜레마에 걸려 있다는 것은 좀 아시겠는데요. 자, 제닛 앨런이 스태그플레이션 내지는 슬로우플레이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금리로 풀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파월 의장의 얘기대로 인플레를 목적을 중시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요. 물가만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침체되겠죠. 그러면 이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 버냉키 의장이 최근에 이렇게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되게 활약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미국이 2년 이내에 물가를 잡을 것이다 하는 측면도 다우존스가 올라갔던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위기 파이터로서 뒤늦게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1980년대 상황과 비슷하긴 하지만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텍스 레이트를 내려서 세율을 내려서 이렇게 했습니다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복합위기니까 새로운 정책 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던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이다 해서 거기 앞에 모던 MSSE라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 MSSE가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BB 액트, 미국 국가재건법이 해당되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IPEF 구축 같은 이런 그 굵기 정책 내지는 미국의 자급자족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새로운 정책 해서 공급망을 부족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급망 부족을 해결했을 때 자, 어떻게 미국 경제가 물가를 잡고 성장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인플레 억제하고 그다음에 성장 경기 주체를 방지했을까 하는 것을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IPEF는 동맹국가에서 공급망 부족을 해결한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Great Supply, 총공급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측으로.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성장률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물가는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미국 경제가 당면한 경기 침체 문제를 방지하고 인플레 문제를 억제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그 바이든 정부가 주도해서 공급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맹국가의 IPEF라는 새로운 정책 발상이 지금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IPEF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부정적 시각은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IPEF가 구상적인 측면에서 출범을 했습니다는 이 기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하는 측면을 보면 이거 어떤 언론에서는 세계 경제 새로운 경제 기구라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법이 뭐 마련됐습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각국의 동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WTO 규범 같은 그런 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협의체 성격을 갖고 있다. 협의체 성격. 그래서 아직까지 말랑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랑말랑 한다기 이 구상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각국의 동의를 아직까지 구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동의는 최고 통수권자가 원칙을 지키더라도 규범이 나오면 각 국민들 우리가 알고 규범 것처럼 그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구성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국내 언론에서 그 표현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의체다. 근데 이제 협의체 성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쿼드 4개국, 이제 미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호주와 인도가 되겠죠. 그리고 아세안 7개국, 아시안 11개국 중에서 7개국만 참여하고 한국과 뉴질랜드가 참여해서 총 1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명목상으로 보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 협의체입니다. 구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보지 않는 길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경제 협의체라든가 경제기구는 뭐 이행것처럼 관세 인하가 되겠죠. 차이며 관세 인하가 주 테마죠. 저도 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WTO 규범이라든가 우루과이 규범이라든가 이렇게 세계 그 가트 체제에서 8자 협의까지 갈 때는 케너디 딜런서부터 나왔을 때는 전부 관세 인하가 가장 이렇게 주였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종전과 새로운 발상에 관세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공급망 협력, 원전 복구, 부패 방지 이런 쪽이거든요. 요걸 딱 보면요. 이 성격은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을 이용한 중국의 견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패 문제를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는 부패 문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시진핑, 푸틴 같은 경우는 가장 개인적 재산가 많다 저거 건드려야 푸틴처럼 지금 상태에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캐서분께서 가장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게 아주 핫이슈 됐던 것은 러시아에서 스타벅스가 완전 철수하는 거거든요. 세계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체감적으로 글로벌주의에 해당되는 것이 스타벅스 이용도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뉴스지만 세계에서 큰 입을 불가하는 것은 러시아가 이제는 완전히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달러 체인망에 거기보다도 스타벅스가 완전 철수했다 하는 의미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 국민으로부터 했을 때는 최고 통수권자 푸틴이라든가 시진핑이 협력을 위해서 장기 모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한테 당신 착복했어? 이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IPEF의 새로운 의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부패와 경제 성장 결과의 관계를 낫프로트 이용해서 한번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저기 있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협의체, 아주 말랑말랑한 협의체고 종전에 가보지 않는 새로운 의제들을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그 중국이 세계 경제의 대구로 들어간 입장에선 세계에서 이렇게 중국을 아우르는 성격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IPEF를 통해서 중국의 견제에 들어가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른 한편으로 미 국민들이 생각해서 중국의 관세 인하 서로 미스매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 동맹국 협조를 당신은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하는데 또 정작 내부에서는 미 국민들 중과 선각에서 중국과 관세 인하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그래서 이 관세 인하 부분을 IPEF에서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아직까지 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난한 일이다.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증시가 올라가기로 했지만 워홀 마켓 언제 또 떨어질지는 모른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해석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중국도 어제 감세 조치를 발표를 했죠. 아무래도 대출금리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겠죠. 네, 우리도 이제 어제 경제 봉쇄를 꽉꽉 해놓고 시장 경제를 거의 통용하지 못하게 약화시킨 상태에서 대출금리나 인하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 메커니즘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총수 증대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 통제에서 깜깜 먹히고 시장 경제 원리 확성되지 못하니까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대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 계속 이탈하고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문제를 크게 우리가 어제 아침에 다뤘던 내용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된다는 큰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자에 다루고 있는데 어제 이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게 이제 지금 국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역자산 효과가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자본이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작년에 중국에서 보면 양해대를 통해서 내수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게 쌍순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 미국의 IPEF를 통해서 견제에 들어오는데요. 내수를 확대시키면 완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구매력이 있다는 상태에서 중국 국민들의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킬 때는 한편으로 애국심, 애국 꽃의 운동,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자, 우리가 국가에 어려운 사기 때문에 인민들이 나서자 해가지고 우리 국민 자사 제품을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액터 마찬가지로 자세. 그리고 여기에 자 북조도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압력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세를 해주겠다. 각종 감세를 해주겠다 하는 이런 감세 조치가 이게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중국 증시가 막판에 좀 올랐고 국내 증시에서도 예. 어렵다가 좀 조금 올라가게 되고 오늘 미국 증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종전과 달리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특히 다우지수 지수를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중국의 감세 조치를 발표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그만큼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감세는 1980년대 제2차 얼 시기에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네이션에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합친 스태그네이션에 풀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 최근의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이 4월 소매 판매가 가장 낮은 중국도 총상발표에 대해서 지금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60%가 넘은 상태거든요. 근데 저 민간 소비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1% 마이너스 이렇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산업활동 지표도 저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2.9를 감소세로 들어서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코로나의 그 전면 봉쇄했던 우한에 그때 당시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때 우한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우물쩍 그랬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 사태 봉쇄 조치 이후에 가장 그 최악의 사태거든요. 경제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그 경제 성장 같은 경우는 3분기에 4.9%였었거든요. 4분기에 4.0% 떨어지고 그다음에 1분기에 4.8, 2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추락한다면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요. 어제 그 국내의 증권사에서 저랑 같이 대우경제연구소 근무했던 하이투자증권의 그 박상현 전문위원 이분이 경제에 대해서 비교적 좀 이렇게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우그룹에서 해외경제 조사실에서 이렇게 그 중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작년에 올해의 2분기 성장률의 지금의 경제 복세 조치를 볼 때는 0% 달성이 어렵다 하는 쪽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가는 소비자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2월 달에 0%입니다. 3월 달에 1% 되고 4월 달에 2% 갤러핑으로 올라간 상태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 경제 성장 떨어지죠? 물가 올라가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에서 어제 감세 조치를 한 것은 바로 이 아서레퍼 커브입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아서레퍼 커브를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래프가 하나가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보면 만약에 중국이 지금 현재 제 세율이 있는 부분이 현재 부분이다 하면 중국 국민들도 굉장히 세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텍스 레이트와 재정 수입과 정비례 관계 시청자분이 생각해 세율이 오르면 재정 수입 증가하지 않냐? 그게 이제 정상적인 커먼 센스 기간 거기를 이제 노멀 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표준지대다. 근데 지금은 뭐냐? 텍스 레이트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경제 허전 의욕이 꺾이다 보니까 세수도 감소하죠. 그래서 텍스 레이트가 하는데 재정 수입, 가버먼트 레베뉴가 떨어지는 단계를 앱노멀 존이다. 비표준 지역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중국이 뭐냐? 결과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감세, 저 텍스 레이트를 내리면 경제 허전 의욕을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네. 그리고 재정 수입은 증가하고 그리고 텍스 레이트는 공급치기 때문에 텍스 레이트 텍스 레이트는 내려서 사실 그 하면 국민들의 비용 코스트가 절감되니까 앞서 그 우리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되는 IPEF의 공급망 이렇게 확충에 따라서 총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국 입장에서 감세 조치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세계의 경제 수단의 대결입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그래서 괜히 나왔냐 하면 다 그게 서로가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신 그렇게 해, 우리도 그 똑같이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조치에서 어제 공교롭게도 중개 감세 조치 그리고 IPEF 미국의 출범과 함께 중개 감세 조치를 내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아마 이런 곡선을 보면 시청자분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사실은 지금의 경기 문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IMF 입장에서도 작년에 10월 달에는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를 둬라.
각국들이 인플레 문제에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각국들이 경기 부양 그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최우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의 세계 경기가 되는 것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돈 뿌려서 웰세 부의 효과에 의해서 무슨 설비 투자라든가 뭔가 이게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기반이 돼서 된 건 아니고 오히려 돈 풀어가지고 경기를 회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 각국 간의 협조 없어지죠.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이라든가 이제 절대 인구가 감소된다. 현적의 인구 절벽 논쟁이 있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는 안 하죠. 하는 데만 하고 다는 안 하죠. 사실 지속 가능한 여건에 있어서 보면 오히려 퇴전 분위기거든요. 근데 돈 풀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웨어스펙트에서 경기가 회복되니까 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돈 줄여 금리 인상에 엔타이 웨어스펙트 역자선 효과에서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IMF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 조치도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 모레 이렇게 한국의 이렇게 이창용 신임 총재께서 이렇게 첫 주재하는 금통위가 있습니다는 당신이 IMF 근무할 땐 비둘기 성향이 있다가 또 한국에 이렇게 탁 갈 땐 또 강한 매파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인플레 문제 함께 우리 경기 문제도 국민들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를 뭐 0.25에서 0.5% 올려 그러지 말고 이번에 이렇게 빵은 경기 문제도 같이 해서 좀 0.25% 정도 이렇게 해서 인상하는데 그쳐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플레 잡기와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 모색,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